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전세를 절대 살지 말자. 네, 조금 뜬금없는 소리도 하고요. 전세로 살지 않으면은 뭐 나가서 월세로 살라는 얘기냐? 아니면은 뭐 시골로 이사 가라는 얘기냐?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 하시겠지만 제 결론은 어쨌든 전세금을 빼자입니다. 그 미국이나 유럽은요, 그 일본에서 특히 온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전세 제도예요. 어떻게 집세를 내지 않고 2년 동안 살고 있다가 2년 후에 그대로 전세금 그대로 돌려받고 그리고 떠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집을 쓰면은요, 사용하면은 매달 집세, 렌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그게 외국인들한테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영어 사전도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한국 발음 그대로 전세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요, 집주인도 이득이고요, 또 임차인도 이득이겠죠. 양수 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60년대하고 70년대는요,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정부가 산업발전에 재정을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 개인 대출은 억제하고요. 그 대신에 국민이 저축한 예금에 높은 이자를 주었기 때문에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게 집주인들 입장에서 훨씬 더 이득이었죠. 그 시절에 아마 1억을 예금하면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지금의 이자는 1억 넣으면은 뭐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한 달에 6만 원이 채 안 될 테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때 1억에 70만 원 이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새빵살이 서름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아저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이야 새빵살이 서름이 무엇인지 뭐 알 길이 없겠지만요. 1958년에 민법에서 전세 세입자 권리가 명시가 됐어요. 그러나 세입자들한테 권리를 주기에는 조금 말뿐인 권리였고요. 전세 계약이 그 당시에는 6개월 또는 뭐 1년마다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집주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왜? 6개월 있다가 너 나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집주인 눈치를 보고 집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방 안에서 아이들이 떠들면은 떠들지 못하게 막 입을 틀어막고 갓난아이가 울어도 울지 못하게 막 이불을 뒤집어 쓰는 그런 풍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감이 좀 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급격한 도시화로요, 이제 서울에 많은 인구가 몰려들었지만 서울은 집이 부족했죠. 뭐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요. 1980년도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서울 가구 수의 절반이 남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새빵살이 서름이 이제 극에 달하자 정부는 1981년도에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집주인이 집을 제3자한테 팔아도 매도를 해도 2년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이제 전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었죠. 근데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집값이 폭락하면서요, 덩달아 전세값도 떨어지고 임차인들이 이제 보증금 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그때 당시 생겼기 때문에 역전세가 그때부터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요, 전세난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현재의 전세난은요, 주택 재고가 좀 넉넉하잖아요. 그리고 이율이 낮으니까, 이자가 낮으니까 전세보다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반대로 또 임차인들은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전세가 좀 품귀 현상, 그리고 찾기가 어렵다, 전세 매물이 나오면은 금방금방 빠진다라고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일단 제값보다 싼 가격에 집을 빌릴 수 있는 전세 제도가 그만큼 독특한 제도이면서 매력이 있겠죠. 전세 제도는요, 집값 상승이라는 그런 가정이 없다면 뭐 굳이 누가 전세를 줄 필요가 없겠죠. 돈을 받았다가 그대로 2년 있다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은행 이자가 낮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전세를 선호할 일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 아니라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를 1억 주고 내가 샀어요. 벤츠를 사가지고 8천만 원 받고 빌려줘요. 그리고 2년을 타다가 차를 받고 8천만 원 다시 돌려준다면 어느 누가 자동차를 1억에 사서 8천만 원 빌려주는 바보가 없겠죠. 그런데 전세라는 건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많은 국민들한테 선호가 됐고요. 또 전세를 찾는 국민들도 당연히 뭐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가 더 이득이니까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아닐 수 없었겠죠.
물론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자동차하고 뭐 주택은 비교할 수 없겠죠. 2억짜리 집이 뭐 3억이 되고 4억이 되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집주인들은요,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강남에 고가주택 있는 사람들을 막 압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대의 매력은 점차 좀 쇠퇴하고 있지 않을까, 하락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월세로 전환되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전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왜 오늘 전세금을 빼라고 여러분들한테 제목을 달았을까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3억 전세금이 전부예요. 전 재산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1억 5천은 전세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월급이 450만원. 네, 3살, 5살 두 아이를 둔 4식구의 가장인데요. 뭐 어쨌든 아이들 양육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한 대략 38만원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래저래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그러고도 이분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평균적으로 매달 한 120만원 정도씩을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0만원 저축이 1년 동안 정말 안 쓰고 꼬박꼬박 모은다고 해도 1440만원이니까 10년을 모아야 전세대출 1억 5천을 상환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외식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고 진짜 저축을 해서 10년 모아야 전세금 1억 5천 빌린 거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분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희가 보는 거는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암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세금을 빼서요 1억 5천만 원 전세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5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 투룸으로 주거를 옮기고요. 종잣돈 1억 남았죠? 그것으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4천만 원 투자로요. 1억 6천만 원 오피스텔을 낙찰을 받고 대출을 80% 받은 다음에 월세를 85만 원 받고요. 이자를 37만 원 내니까 수익은 한 48만 원쯤 한 달에 들어오고요. 네, 다음 두 번째는요. 2천만 원 투자로 8,500만 원 빌라를 낙찰 받고요. 역시 대출을 80% 받은 다음에 월세를 40만 원 받고 이자를 18만 원 내니까 수익이 22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투자하고서도 지금 현재 4천만 원 남은 종잣돈으로 이제 세 번째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천만 원 투자에 70만 원 수익이 매월 들어오고 있으니까 전세 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크겠죠. 물론 전세 살 때는 전세 대출이 이자가 38만 원이 있었지만 현재 45만 원이기 때문에 한 7만 원 더 부담하고 있긴 하지만 7만 원을 제외하더라도요. 매월 63만 원의 순이익이 들어오고요. 그리고도 종잣돈 4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어느 쪽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인지 여러분들 뭐 그냥 단순 논리로 그냥 비교해본다면은 정답이 나오잖아요. 물론 단순하게 진짜 이걸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이게 유리하다 저게 유리하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차치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돈 X만 가지고 저는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은요 여러분들 눈사람이에요. 눈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굴려야 돼요. 굴려야지만 커지는 거고요. 굴리지 않으면 그대로 정체되잖아요. 지금 같은 저금리에요.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해서 뭐 돈이 불어납니까? 무슨 사모펀드?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찾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주식이요? 저는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주식이 좋다고 해도 저는 까막눈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경매가 최고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절대 그냥 있는다고 늘어나지 않고요. 자꾸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굴려야죠. 돈을 굴리고 여기도 굴리고 저기도 굴리고 해야 그 돈이 늘어나는 거지 가만히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저는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오늘이라도 결단을 내리시고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따져보신 다음에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물론 지금 나는 뭐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이 있어 그런 분이라면 굳이 경매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한 달, 두 달, 1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 전세금에 수억이 묶여 있다면 그 돈을 빼서 조금 주거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남아있는 종잣돈으로 활용해 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 도전이라는 거는 정말 나아가지 않으면 뭐 돈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모험이라는 것도요. 일단 헤쳐나가야지 모험이 되는 건데 도전 없는 모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효율적인 경제생활 잘 생각해 보신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